안녕하세요. 고품격 강의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이 3월 31일이니까요. 결국에는 4월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선고는 4월 내에는 나게 될 것인지, 4월 18일 이전에 낼 것인지, 그 후에 날 것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선고 결과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양쪽에서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까지 정치대학의 1교시 설주원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예측하신 대로 정말 예측이 대부분 제가 보니까 70% 이상 맞아요. 아, 그래요? 승률이 높아요. 잘 찍고 있네요. 잘 찍고 계시는데 80% 되는 것 같아요. 네. 선고가 4월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딱 이제 그 의견을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교책 상태다. 5대3이다. 뭐 기각이든 각하든 이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4월 18일이 지금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4월 11일 선고설이 가장 유력하게 지금 뭐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뭐 저도 4월 11일이나 늦어도 4월 15일까지는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바람이고 이제 현상은 과연 그 안에 날 수 있을 것인가. 뭐 못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가지고 3인의 재판관이 지금 뭐 알려진 바대로는 3인인지 아니면 4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결정을 못 내거나 아니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 판단하기에는 인용 의견 6인이 차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선고 날짜를 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가면 바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거든요. 재판관이 자신이 어떤 선택한 결론에 대해서 저는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의 의견은 이거잖아요.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파면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아니 6인이 안 모였다면 기각 아니냐. 네. 그럼 그 기각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빨리 내려야 한다고 보여요. 빨리 내리는 게 모르겠습니다. 뭐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인용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미뤄봤을 때는 6인 이상이 차지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재판관 3인, 최소한 3인 이상이 어떤 본인의 결론을 시간이 지난 데서 바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좀 전에 국민의힘 입장을 얘기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마은영 넣어라. 너 안 넣는 게 위법하다고 너희들이 분명히 심판 내리지 않았느냐. 네. 넣어라. 왜 안 넣느냐. 네.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이 이런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5명은 인용이다. 근데 이것도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5인은 인용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마은영 재판관만 넣었을 때는 그 6인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 주장이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은영 재판관을 투입을 했었을 때, 임명을 했었을 때,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 재판에 관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재판에 관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무슨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마은영 재판관이 임명이 됐다 손 쳐요. 예를 들어서 진짜 가상적인 상황입니다만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다 손 칩시다. 그러면 4월 1일까지는 안 하면 충분히 결정한다 그랬으니 내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에 굴복할 것 같지도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만약 그런다 손 치더라도 그럼 변론 재개를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론 재개를 지금 민주당에서는 간이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변론 재개 한번 열고 그 다음날 바로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결정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변론 재개를 했었을 때 한 번만으로도 될까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8인의 재판관이 많게는 뭐 길게는 예를 들어서 탄핵 심판 시작될 때로부터 지금 평의 시간까지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2달은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하루 만에 또는 일주일 안에 그걸 마은영 재판관이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심사를 했다? 그걸 납득할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임명이 돼요, 변론적인 결정이 돼요, 그러면 변론 재개가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그간 더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또 추가 신청할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하죠. 그렇다면 변론이 늘어지게 되면 4월 18일에 그건 당연히 넘는 거죠. 데드라인이 4월 18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없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주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민주당 주장 주장 논리대로라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 그냥 마은혁은 무조건 인용할 거야. 뭐 그 과정 필요 없어. 그냥 인용 그냥 결정하면 돼. 그냥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골든벨에서 그냥 그 보드판에 그냥 인용 쓰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박경계 의원도 한 라디오에 나와서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과연 확실하다. 네. 그분은 확실하게 가게 인용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한 결론을 예. 어떤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거기에 반발하는 국민들도 꽤 많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지금 광장에 나오신 분들이 저는 전부 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신 국민들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마은혁 재판관의 변수를 좀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문영배 소장에게 빨리 선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저는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럼 어차피 소장의 소송 지휘권의 행사니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떤 압박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해라.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빨리였는데 네. 이제는 임명하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임명한다 해서 이 재판에 관여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임명을 하긴 하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난 다음에 임명하는 것이 맞다. 그때까지도 임명 안 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서든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게끔 하는 것이 저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어떠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법은 다 그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서로의 각각 기관이 헌법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그다음에 서로를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임명권, 사법부에서도 추천권, 국회에서도 추천권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시기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근데 만약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4월 18일 넘긴다. 그래서 2명의 재판관이 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임명을 해야죠. 물론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거예요. 2명의 대통령 몫의 임명을 국민의힘에서는 분명히 한 세트로 이걸 해라. 같이 임명해라.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의 못하겠다. 문영배 현재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몫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라면은 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안 되고 그때까지 업무 계속 하신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대행권자가 임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저는 원칙적으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4월 18일 만약에 지난다. 아니 그 전에 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난다고 한다면 선고 이후에 바로 직후에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4월 18일 넘겨서 2명의 재판관이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때라도 저는 임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좀 서로 그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정파적인 이득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맞냐라는 어떤 그런 학술적인 논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만약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헌재도 약간 스텝이 꼬인 느낌이에요. 그렇죠.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을 포함해서 재판관들 임명 안 하는 것이 위헌이다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판결 선고를 이 중대한 사항을 판결 선고하기도 조금 그렇고 약간 뭔가 스텝이 꼬여 있어요. 근데 이제 8인의 재판관이 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8인의 재판관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어떤 이론을 제기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오늘 오면서 여러 인터뷰를 그 정치인들의 각 당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약간 그 A씨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을 A씨로 들고 있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근데 저는 지금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론 지형도 어찌 보면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거의 9대1 정도 됐었었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조차도, 피청구인 입장에서 방어권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논란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재판을 다시 그냥 가져와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넣어서 그냥 우리가 가상의 어떤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고 한다면 그냥 8대0의 인용 결정이 났었을까?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만. 그냥 뭐 탄핵이 옳냐, 그러냐를 다 떠나서 당시의 어떤 기록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해 봤었을 때, 과연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동의해요. 소수 의견 하나 없이 8대0으로 갈 사안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었다. 그러니까 당시는 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국론 분열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8대0으로 가는 것이 어떤 정부적인 판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옳다라고 했었지만은, 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의 지형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대한 위법사유에 보면 중대하다라는 걸 판단할 때 있어서 국민의 심리를 저버릴 만한 행동인데 거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여론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 국민의 심리를 잃어버릴 만한 행동이었나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론 지형이 약간은 변화가 크죠. 그때랑 비교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떤 그 선례를 가지고 지금 이 사건에 계속 대입을 하려고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맞습니다. 헌법은 사회적 가치, 즉 사람들의 여론의 방향하고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 대한 또다시 한 번 더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법조인이니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이 사안으로 다시 한번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새로운 위헌 사유라고 볼 수 있는지요? 글쎄요. 뭐 가능은 하다고 가능하다. 보여요. 쓰면 여기냐면 일자라든지 그다음에 당시에 3인의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있었으니까 근데 이걸 같이 볼 것이냐. 근데 또 중간에 헌법재판소에서의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에서 이게 이제 위헌으로 판결된 것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약간은 저는 약간 모순적이라 생각하는데 이걸 각하 의견으로 가지신 재판관도 물론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야?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 왜냐하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에 1, 2, 3, 3명에 대한 그럼요. 미임명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각 결정이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랑 같이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지 않냐. 그래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논란에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재판관들 사이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하다고 보입니다만은 그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했었을 때는 또 5대3으로 갈려서 또 선거한다. 이건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민주당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지금 초선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도부에서 저는 간복이라고 보여요. 한번 해보고 여론이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 초선 의원들이 마음이 너무 앞서서 너무 참 적극적이고 빨리 헌법재판소에 나달라는 마음을 표현한 거다. 박범계 의원도 오늘 결기 초선의원의 결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 보면 저는 이게 그냥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각 정당이 다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합니다. 뭐 국민의힘이라고 이런 걸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민주당도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제 방향이 오르냐,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지금 주말 사이에 가장 핫한 화두가 그거 있잖아요. 내각 전원 탄핵? 아니면 줄탄핵? 이게 가겠다는 건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거고, 법리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약에 간다손 쳤을 때는, 그 역풍이란 것은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입을 것이다. 그걸 감수하고서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의원들은 지금 계속 상당히 신중한 스탠스를 취했던 의원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실행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주면 이 같은 소동은 저는 금방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문영배 소장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요. 결론이 어떻든 간에 지금의 어떤 결론, 인적 구성, 결론에 대한 판결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저는 빨리 선고 날짜를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기연장법 발의됐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헌법에 6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물론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대한 사유엔 얘기가 간다. 중대한 사유가 어쩌고 간에 이걸 무슨 법률로서 위임사항이 있는데 임기는 이미 헌법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하 법률과 관련해서는 그냥 하위법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게 하위법이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개정한다고 해서 헌법에 있는 임기를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결기 정도다. 이것도 결기 정도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의 입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한테 저는 별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냐라는 말을 하면 이제 뭐 이거 무조건 빨리 선고를 해라라는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기 그러니까 왜 본인들은 의회를 존중하라고 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하면서 왜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존중하지 않는 거죠? 심지어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도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도 탄핵할 수 있죠, 재판관도. 당연히 탄핵. 그럼 재판 정지되는데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뭐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진짜 술자리에서 농담 따먹기식으로 할 수 있는 말들이 지금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물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래. 뭐 시원하다. 속은 시원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오죽했으면 그러겠느냐 하는데 이 오죽했으면 이러겠느냐 마음이 윤 대통령하고 똑같다니까요. 윤 대통령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오죽했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오죽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걸 계속 허용하면서 가야 되는 나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치 혐오만 더 생기고 중도층은 정치 혐오만 생기고 양쪽의 양극단에 정말 너무 센 바람들만 살아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냥 우하는 그러니까 민중정치가 돼버려요. 광장정치밖에 안 남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나라예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이고 시스템을 구축해 가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나라이지 이게 과거와 같이 정말 시스템 하나 없이 그냥 광장에서 우하는 100만 명이 나와서 했다. 그걸로 다 결정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센 발언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저거야말로 국헌문란. 봐라. 행정부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느냐. 저거야말로 지금 그러니까 내란 선동 행위로 고소하겠다.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그 민주당의 이제 김필성 변호사라고 민주당은 아니시고 저도 이제 그분을 뭐 그냥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있을 때 저도 민주당에 과거에 있을 때 많은 법률 업무를 했었으니까 소송 같은 걸 했었을 때 김필성 변호사가 아마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그 재판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약간 영구적인 스타일이시고, 그래서 어떤 방송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이런, 앉아서 하는 작업,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그분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내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민주당에서 나왔던, 초선들이 나왔던 얘기하는 거, 국무회의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라는 거였잖아요. 11인 이하로 떨어뜨려서. 와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헌법에 국무회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진짜 수십 가지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예 이걸 자체 심의를 못하게 해버리겠다? 그럼 무정부 상태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내란이죠. 우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뭐라고 삼습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회의라는 것은 분명히 헌법기관이잖아요. 그걸 마비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민주당이 그렇게 줄탄핵을 30번의 탄핵 발의를 하고 13번의 탄핵을 가결시켰을 때 저는 약간 우려스러웠던 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헌법에 내각 해상권이 없어요. 의회에 내각 해상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탄핵을 이어가는 것은 마치 이것은 사실상 내각 해상권을 행사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이면 앞으로 150석 이상의 다수당은 무조건 내각에 대해서 째려봤어. 탄핵. 그다음에 이거 일 처리 안 해? 이거 가결 안 해? 이거 동의 안 해? 탄핵.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각 일시정지시키는 거죠. 아예 없애지는 못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개헌 논의에 입법권의 권한 축소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 중에 탄핵 요건을 강화하든지 아니면은 직무 정지할 수 있는 조항만이라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참
이게 무서워요. 저희 이제 뭐 처음에 계엄 얘기 나왔을 때도 망상이네, 농담이네 했는데 벌어진 것처럼 네. 이게 한번 정치인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 우리 줄탄핵 할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한 결교로 안 끝날 수가 있거든요. 지지자들이 왜 말 꺼내놓고 안 해? 그러면 우르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의원들이 팔로워에 불과한 상황들이라 지지자들의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요. 이게 지난 이제 뭐 저는 각 당의 경선 과정을 보게 되면 경선에서 그 소위 저는 이제 국민의힘 잘 모르니까 저는 민주당 속해 있었으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안에 경선을 보면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적극 지지층들이 그 안에서 크게 움직이게 되면 거의 경선 결과는 정해져 버려요. 그들이 지도자예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떤 선택으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그 사람들의 발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왜 우리가 뽑혔는데 너 왜 우리 말을 안 들어? 왜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당연히 선출직인 투표를 통해서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사람들의 의견을 아예 무시하고 내가 내 양심대로 하겠다? 못하죠. 이제 양심대로 하겠다 하면 너 다음 공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군가 와서 저 사람을 수박으로 낙인 찍든지 저 사람은 우리 전체적인 뭐 예를 들어 기류와 맞지 않아. 비주류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도 아마 저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정말 그 적극적인 지지층, 소위 이제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의 득세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존재, 저는 똑같다고 봐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을 뭐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민이나 국민들은 당연히 목소리를 맞아요. 내고 싶은 대로 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걸 컨트롤하고 제어하고 하는 게 제도적인 정치인들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지금의 제도권 정치인이라는 말이죠. 정말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끝인 건지 하는 회의감까지 드는데요. 다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이야기 해볼까요? 판결문 읽어보셨죠? 읽어봤죠. 100쪽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출력해갖고 왔는데. 아니, 저도 그날 당일날 선고가 난 다음에 뭐 어떤 기자분이 보내주셔가지고 봤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잘 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쭉 읽어봤었을 때, 뭐 결론은 어떻다 치더라도 논리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쭉 읽혀야 되거든요. 잘 읽힌 판결문은, 잘 쓴 판결문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몇 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는, 솔직히 한국말을 읽고 있는데, 이게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갔습니다. 솔직한 말로는. 솔직히 말씀 주셨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저는 이제 뭐 많이 논란이 됐던 조작 부분이라든지 사진 조작이라고 한다. 이거 조작이 더 맞다. 아니 저는 차라리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이게 골프를 친 것이냐 안 친 것이냐 명확하게 답이 없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진이 조작된 것이 맞다라고 해버리면 이거 이 문구는 분명히 정치권이라든지 이게 국민들한테 분명히 이게 무슨 논란이 되겠다. 지금 계속 뭐 희화돼서 회자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SNS에 또 이거 올리셔가지고 비슷한 뭐 또 다른 프레임에 관련한 사진을 올리셔가지고 봐라! 뭐 이렇게 판단한 건 아닌데 그 맞지 않은 구조, 맞지 않은 사진인데 올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크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중간에 있는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원본 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뭐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원본 사진 다 알잖아요. 같이 제시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확대 사진과 관련해가지고 재판부에서 조작이 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솔직히 좀 납득은 잘 안 갔습니다. 저는 뭐 김문기 씨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뭐 그 부분을 거짓말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까지는 뭐 100번 양보해서 아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꼭 사진이 조작됐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백현동 관련 부분인데 뭐 이제 전체적인 의사 결정, 그러니까 의사 표현의 하나에 불과하고 하나의 협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의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재판부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꼭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22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부분을 왜 물어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그 많은 시간을 허위 여부에 대한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거잖아요. 1심도 2년 2개월 걸렸잖아요. 뭐 2심은 금방 끝났습니다만은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것이 협박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재판부에서 밝혀왔던 거잖아요. 근데 협박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날려버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날려버릴까? 네, 그때 그냥 이거 의사표현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돼버리는 문제였거든요. 좀 납득을 안 갔어요. 솔직히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변호인들이 주장한 의견보다
더 진일보였어요. 저는 변호인도 깜짝 놀랐을 거거든요. 네. 아니 우리의 내심의 의사를 이렇게 깊게 눈치채주다니. 네. 그러니까 오히려 판사가 더 앞서갔어요. 더 앞서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는 정말 교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날릴 수 있겠다. 저는 무죄가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예 그 법을 배제를 해버렸어요. 불이익한 처분에는 네. 형사처벌에 들어가지 않는다. 네. 그건 아예 배제를 하면서 내용을 깐 거예요. 내용을 다 바꿔준 거예요. 그렇다고 왜 그러냐면 증감법의 적용을 해서 날려버리게 되면 대법원 가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법률심이니까 대법원에서 이거 잘못돼서 파기환송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사실관계를 다 반박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문제로 바꿔버렸다. 그렇죠. 내용을 다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법원 가서도 저는 이게 파기환송 된다? 100% 저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파기환송 된다라고 될 확률은 높겠지만 파기환송이 무조건 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전 벌어졌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법원 가서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다시 고등법원으로 오게 됐을 때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을 만약 파기환송이 됐었을 때 이 고등법원이 100만 원 이상 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나는 이거 보니까 1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 80만 원 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재산고 하겠죠. 그럼 재산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때 80만 원으로 가게 되면 대법원으로서는 우리가 그쵸. 아시다시피 그냥 그대로 기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공소법과 관련한 재판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중에서는 하나 저는 덜어냈다고 봅니다. 이거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끊어진 동아줄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논의해봐야 별로 그렇게 국민들한테 먹히지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읽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협박이라는 단어에 놀란 게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이잖아요. 네. 협박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쓸 수가 있나요? 게다가 알죠. 수단까지 썼어요.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다고 협박. 네. 수단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심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우리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야 아무거나 사기당했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죠. 협박당했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금전의 편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기당했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속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조인이 수단까지 설명하면서 협박이라고 말 안 붙는데도 그걸 그냥 심리적 압박이라고 그렇게 노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법조인, 그러니까 그래도 하찮은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으로서 정말 재판부의 성향이라든지 재판관의 어떤 그런 출신 이런 걸 따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그걸 비판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냐. 저도요. 어쨌든 간에 재판부가. 그래도 법리 따라 할 거다. 양심에 따라. 근데 솔직히 저조차도 그날 든 생각은 약간 그런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는 없더라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어떤 논란이 됐던 건 사실이고 근데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 2심에서 무죄가 났다는 사실은 팩트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법원 가서 무슨 파기 재판은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유죄에서 무죄로 바꿀 수는 있죠. 왜냐면 우리가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 이것만 가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유죄에서 무죄로 할 수는 있죠. 그렇죠. 형량을 안 정해도 되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재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형량을 정해야 된다면 이걸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1000% 불가능하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법리 오해라고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백현동 발언 부분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고 후보의 발언에 대한 행위였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그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발언이 아니다. 이거를 그 행위를 그렇게 능동적 행위만을 해석할 것인지 아닌지는 약간 법리로 따져볼 만할 것 같다.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1심에서부터 강하게 주장을 했던 건데 2심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걸 더 풍부하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받아진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 판례와 이게 일부 이번에도 논리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번 재판에서의 어떤 논리가 그대로 굳어지게 된다면 앞으로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잡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이제 거죠. 주거를 다 타자로 하면 돼요. 내가 했다고 아니고 제가 낼 때로. 맞아요. 제 3자가 그랬는데 내가 이랬다라고 해버리면
글쎄 허위사실공 표죄로 이걸 규율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그 부분은 조금 많이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 주어를 타자로 하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갈 구석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자, 한 번만 더 아까 좀 살짝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대법원이 원시법원으로 돌려보낼 파기환송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는 말씀 주셨죠. 저는 파기환송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정치적으로 어떤 위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시기예요. 시기도 뭐 애매하죠. 솔직히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바로 상고를 했고 법원에서 바로 접수를 해서 한 3, 4일 정도는 단축이 됐어요. 근데 이걸 4월 달 내로 판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어찌됐든 간에 대법원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선고를 내주는 게 뭐 늦어도 6월 26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걸 선거와 연결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로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설주원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한의 한계가 없습니다. 극한의 나날이 더 심해집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조건으로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 그리고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겁박하고 나섰고요. 국민의힘은 이는 사실상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대학 2교시 말로 듣는 칼럼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셨습니다. 헌재. 예. 답이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4월로 넘어갈 것 같아요. 설마 했는데 정말 4월이 되겠어요. 헌재 의정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그 모든 거에 앞서서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우리 세대시군요. 예, 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재가 차라리 심리를 계속하는 게 낫다 이럴 바에야. 맞아. 예. 아니, 도대체 한 달 전에 끝내놓고서.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명분 없이 질질 끌고 있으면 이게 국민의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도 낮은데 더더욱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와도 아무리 결정문에다가 잘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결정문을 다 읽고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납득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이라도 그냥 직권으로 심리를 재개해야 됩니다. 오, 재개?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죠. 예, 그게 뭐 별도의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를 재개를 하고, 심리를 재개해서 전개가 되고 있어야 마은혁이 됐건 누가 됐건,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할 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모든 문제가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탄핵을 시키자. 이 결정을 내부에서 암암리에 내리면서 출발해버린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하나 더 생기는데 그러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조금 더 충분히 인정하자. 그래서 한덕수라는 사람이 노무현의 총리인데 노무현의 총리가 윤석열의 총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적어도 이재명 픽보다는 괜찮은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픽보다는 나은 픽이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정말 80평생 잔뼈가 굵은 관료 그 자체인데, 늘공 그 자체잖아요. 늘공의 화신이자 늘공의 어떤 그런 이데아 같은 존재인데, 훨씬 나은 재판관을 임명하겠죠.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민주당의 대선 불복에서 시작하고 있고, 대선 불복의 연장선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서 문제가 완전히 꼬여버렸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래 뭐 탄핵을 해야 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근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이제 본인의 그 민주적 정당성의 한계가 있다는 걸 한덕수 총리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한 총리는 자기가 막 정치적 야욕을 부려가지고 지금
뭐 80 넘으신 분이 더 야욕 부릴 것도 없고 정치적 야욕을 부려가면서 사실 막 진작에 그만둔다 하셨었어요. 이상한 사람을 뽑고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전제를 하면 그러면 대통령 몫에 뭐가 됐건 그냥 한덕수가 뽑아라. 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여야 간에 합의를 하자. 이 정도 선으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그게 뭐 5월이 됐건 6월이 됐건 7월이 됐건 더 늘어져도 어차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나 국민의힘에서 누군가가 우당탕탕 해가지고 당선이 되는 경우나 그 둘보다는 권한대행 체제가 훨씬 안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 권한대행을 준 대통령 같은 거로 좀 인정을 해서 뽑아라.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도 당신이 뽑고 그 대신에 어쨌건 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맞추자라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헌재를 정상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의견을 주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5대3 교착 상태, 그걸 사실로 전제할 때 5대3 교착 상태라면은 결국 6명이 안 모인 것이므로 빨리 기각 결정을 해라 이거고 6인이 안 됐으므로 민주당 쪽에서는 뭐야 마흔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 그래서 6명 이상 6대3으로 빨리 정리해버려. 그래서 마흔혁 재판관을 임명해라는 것이 민주당 쪽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 의원님은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어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노 임명해. 아니 마 임명해. 그러면 근데 4월 18일이 자연스럽게 지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로. 그렇죠. 심리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리고 2명 추가 대통령 뭐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되잖아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거냐 지금 민주당 정치 행태의 가장 큰 문제가 정당인데 정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정치를 하는데 정치라는 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의 적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그러니까 국회 몫이라고 말은 붙어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 몫인 마흔혁을 그렇게 굳이 임명해야 된다면 대통령 몫 2명도 임명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헌재를 정상화하고 그 과정이 바로 헌재의 정상화이자 정치의 정상화고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이 계엄 탄핵 국면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한 4월 17일쯤 임명하게 되면 그건 정말 뚜껑 열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다른 법조계 분들 좀 이렇게 원로급 인사분들한테도 이렇게 여쭤보고 하니까 제가 느꼈던 게 2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어쨌건 심리 계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건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상식적이고 중도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각적으로 많이 마음이 쏠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행동이 너무 너무 용납이 안 되고 탄핵 심판 절차 그 과정이 윤석열을 포기했던 마음속으로 윤석열을 손절했던 그런 중도 보수층들까지도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과하다. 이건 과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기각해버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반박을 했죠. 아니 그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계엄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대화가 이제 약간 이렇게 하하 하면서 뭉개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뭉개지고 말았지만 설마 하겠느냐 뭐 이런 마음이겠지.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만큼 이게 법조인들 내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거는 민주당 때문이다. 지금 재판관 2명 퇴임 전까지 끝내야 된다는 이런 자의적인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위에다가 29명의 줄탄핵을 때려박아가지고 일을 덮고 왔잖아요. 지금 이제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라고 할 때 설이 2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 한계설과 이제 내부 갈등설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법대 다녔던 추억이 떠올라서 지금 이렇게 학설에 이름을 붙여보고 있습니다. 법대 다니셨군요. 네. 그러니까 내부적 제약설이 뭐냐면은 너무 탄핵 심판을 많이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너무 많다. 헌재가. 그래가지고 그냥 마치 문서 3단계에다가 갑자기 종이 몇 장씩 집어넣으면 꼬이는 것 같이 프린터 막히듯이 그렇게 꼬인 거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내부 갈등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5대3으로 지금 스테일메이트가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저는 굉장히 T가 99인 인간으로서 내부적으로 교착 상태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너무 업무 부하를 민주당에서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이다. 이런 쪽에 가까워요. 저의 개인적인 선호는. 그래서 저로서는 그렇다면 더더욱 민주당 탓이 아니겠냐,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을 너무 많이 저질러 놓은 민주당 재발등을 찍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결자 해지 차원에서라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좀 인정하고 존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법 만들 때 잘못 만든 게 이번에 알게 된 게 탄핵 소추를 하자마자 권한이 정지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나라는 탄핵 소추를 해도 권한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쭉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결정되면 끝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탄핵 소추를 하자마자 대통령이 걸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영속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뭐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 아니면은 뭐 핵무기 개발, 핵 개발, 뭐 이런 역사적인 결정 말고, 그런 것까지는 말고, 좀 대통령의 일반적인 권한 내에 있는 거는 권한 대행이 다 할 수 있다고 해야 말이 되죠. 대통령을 탄핵하죠. 지금 바로 그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을 먹은 다음에 재판관 임기가 얼마 안 남아버린 이 상황은 오로지 민주당 여러분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또 탄핵하겠다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저는 이제 그렇다고 내란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그 거울로 반사하듯이 쓰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예. 얘기하는 거죠. 예. 너네도 내란을 응모 당해봐.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좀 반사 이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좋은 용어가 많아요, 세상에는. 네. 뭐 예를 들면 그렇죠, 반사. 사보타주 같은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더 잔혹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맞죠. 왜냐하면은 예. 사보타주 뜻부터 설명을. 사보타주란 네. 어떤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뭐 가령 공장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막 붙잡고 못 가게 막 이렇게 묶어버린다든가 막 이런 종류의 폭력적 업무 방해 행태를 대체로 이제 사보타주라고 하는데, 폭력적 업무 방해. 네. 사보타주죠. 이것이야말로 사보타주죠.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건 어쨌건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보타주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삐딱한 공장 직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 이놈 회사 마음에 안 든다. 어디 한번 이렇게 X 돼봐라. 뭐 이러면서 변기 안에다가 휴지를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집어넣어서 모든 변기를 다 막아버린다. 이러면은 회사가 일이 안 돌아가잖아요. 엄연한 업무 방해죠. 예, 그렇죠. 심각한. 업무 방해인데 단순한 지금 우리가 업무 방해라는 말을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데, 예. 사실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행위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방해만 할 게 아니라 입법부의 사실상 행정부에 대한 업무 방해, 네. 고의적 사보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 이거를 그렇다면은 말씀 잘 주셨는데, 내란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예. 목적이 필요하고, 그다음 행위는 폭동이라는 행위가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쪽에서도 폭동은 없었다 예. 주장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국헌문란의 목적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아까 전 설주원 변호사님 얘기했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 그 자체가 예. 입법부라는 헌법기관의 기관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행정부를 통째로 마비를 시키겠다 이런 작정으로 덤비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심지어 뭐 윤석열을 국민투표로 이렇게 해임 뭐 하자, 잘라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네가 그걸 정말로 원하면 한덕수를 설득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투표를 부의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네가 한덕수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막 꼬여 있고, 제가 꼬였어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들지 길어질 않은 헌법 위에서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만 함몰되어 있는 거대 야당이
대선에 불복하지 않고 계속 행정부를 합법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용인의 한도를 넘어서는 행동을 계속 연이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과부하가 온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디도스 공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윤선닷컴 뭐 이런 게 있다고 치면은 누가 이윤선닷컴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주소를 새로 고침을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접속한 사람의 그 트래픽 부하가 점점점 과부하가 쌓이기 때문에 서버가 터지거나 아니면 서버에 접속이 안 되거나 아니면 서버 지금 이제 클라우드를 쓰면은 서버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와버리거나. 근데 누군가가 홈페이지에 접속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맞으니까 접속을 많이 한 것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근데 접속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라고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탄핵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되는 건데 물론 헌법에는 있는 제도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뽕을 뽑으면 안 되죠. 100% 뽕을 뽑는 거에 나아가 지금 줄탄핵을 선고했어요. 그렇죠. 1000%인데 이 줄탄핵 근데 그렇다고 할까요?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재명의 리더십 문제다. 또 새로운 해석이. 아니 분명히 몇 주 전에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갑시다 이랬잖아요. 가야죠. 중도 보수 정당으로 가자고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이렇게 질서정연한 정예 군단처럼 보이는 이유는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진짜 질서정연한 정예 군단이면 우향우 했을 때 쫙 돌아야 되고 좌양좌 했을 때 쫙 돌아야 되고 뒤로 돌아가면 쫙 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돌잖아요. 왜 안 돈 거야? 왜냐하면은 그 당의 전체 성격이 그렇기 때문이고 이재명이 강력하게 보였던 거는 다만 오합지졸하긴 좀 미안해가지고 제가 지금 단어를 찾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뽕을 뽑는다.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에너지를 잘 대변했기 때문이었지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말을 들어서 그랬던 건 아니구나. 그때 코드가 맞았다. 그렇죠. 코드가 맞아서 공격적인 코드가 맞으니까 그냥 이재명이 공격적인 행동과 발언을 할 때 마치 이재명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재명은 장군이 아니라 나팔수였구나. 새로운 해석이네요. 그런데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아요? 우양우라고 외쳤으나 속내는 우양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지 모르죠. 어차피 이게 회전문 돌고 계시는 중이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넘겨지는 것 자체가 문고리 권력의 탄생이자 여러 가지 그 문제의 탄생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방향으로 촥 움직여야 좋은 조직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이 예전에 순간 김건희를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건희하면 먼저 떠오르는 분이 김씨기 때문에 순간 이건희 전 회장 프랑크푸르트에서 갑자기 직원들 불러놓고 이제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 이랬을 때 삼성 직원들이 뭐 하다 말겠지 뭐 이랬으면 삼성이 지금의 삼성이 됐겠냐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그렇게 진지하게 충격적인 발언을 리더가 딱 하면은 밑에서는 그 진의 같은 걸 해석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원래 그래요. 제일 윗사람이 벽지 색깔이 좀 하는 순간 인테리어가 싹 바뀌어져 있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윗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호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중도 보수 정당 하자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발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랬는데 민주당이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 그거는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초선 의원님들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민주당의 지금 그 이상해져 있는 흐름 위에 있는 사람인 거지 그 흐름을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이 진짜 그립이 정말 강력했다면 중도보수 정당 얘기하는 순간 어쨌건 정당이라는 게 시스템이 있으니까 또 나름 다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봉숭아 학당 같지만 다 각자의 분야에서 한 가닥씩 하던 분들인데
갑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뽐내면서 중도정당으로 급격한 변모를 보여줬을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죠.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체제라는 게 지금의 민주당을 끌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소수의 유권자, 그러니까 그 결집해 있는 유권자들의 그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열망을 투사하는 정당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열망을 예. 투사하는 정당으로 지금 전락해 있는 것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그 흐름의 일부일 따름이지 그 흐름을 스스로 억누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억눌 힘이 예. 없다. 심지어 이재명조차도 민주당을 중도보수 정당으로 만드는데 실패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고 전부 무죄가 나왔어요. 이로 인해서 민주당의 기세가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렇죠. 예, 자신감이 불이 붙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극이다. 예. 예. 왜냐하면은 100번 양보해서 재판이 정치 재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분명한데 하지만 국민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처벌 못한다라는 논리를 법원이 내적으로 갖는 것도 가능해요. 약간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이번 판결에서. 아니, 보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판결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 그럴 거면 네.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판사가. 뭔 말이냐면 미국 정치 재판을 했으면 정치 재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당선은 됐는데 취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였더라? 그 성비위 관련한 그 증인 매수 그것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했어요. 판사가 배심원이 유죄라고 했고 판사도 이건 유죄 맞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나는 그 징역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끝냈단 말이에요. 선고를 유예해버렸죠. 예, 그렇죠. 선고를 보류해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나는 정치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일개 판사로서는 감옥에 넣지 못한다. 라고 밝혔잖아요. 아, 그러네요. 차라리 솔직하네요. 이게 정치 재판. 그러니까 유죄도 무죄도 난 못 내겠다. 정치 재판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공동체의 피해가 적은 정치 재판은 이러한 형태의 정치 재판이죠. 근데 반면에 이번 2심 판결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법을 토막 쪼개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에서 사실과 의견과 뭐 사진의 조작과 등등 여러 가지 그 구성 요건들을 가장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였어요? 예를 들어 주시면 비극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으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요건을 그렇게까지 토막내가면서 그 전에 있는 판례랑 아무것도 안 맞는 재판을 냈는데 이게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살인의 고의 같은 것도 진짜 이 사람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누가 사람을 칼로 찔렀으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행동을 보고 유추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일기장이라든가 사람을 뭐 이렇게 찌를 때 나는 이 사람을 죽이겠어 하고 고의를 밝힌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았으니까 고의가 아니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연히 손에 칼이 예. 쥐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있으므로. 나는 우연히 손에 칼을 쥐고 있었고 내 팔이 우연히 휘둘러져가지고 우연히 이 사람에게 찔렸다. 배가 다가왔고. 예, 그런 종류의 변명을 인정해줬잖아요, 법원이. 그 정도의 변명이다.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 볼 때 조작과 협박이 가장 심해요. 원론적으로 볼 때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허위사실 유포죄가 정치인의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가 너무 빡빡하다라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연히 근데 그게 왜 빡빡하죠? 왜냐면 선거 때 너무 허위 사실을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선거 기간 20일 동안인데 예. 아닌 게 밝혀지고 난 이후에는 이미 선거 끝났어요. 예. 그러면 상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허위 사실 공표죄는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마찬가지로 대선 주자고 마찬가지로 굉장한 확장 재정을 옹호하고 국민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을 굉장히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허경영이라는 대선 주자는 상상도 못했네. 그 이름이 나올 줄은데. 똑같은 죄로 예. 똑같은 죄로 지금 10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인데 왜 허경영은 유죄고 이재명은 무죄냐 이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 날 사위 삼으려 했다. 예. 남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남의 행동에 대해서 발언한 건 그렇죠. 처벌할 수 없대요. 예, 타인의 행동이고 그것은 허경영의 해석이잖아요, 그냥. 맞아. 예. 해석이네. 허경영의 그 해석이에요. 눈빛이 나를 예. 사위 삼으려는 눈빛이었을 수 있어. 설령 박정희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도 뭐 박정후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 나는 박정희를 만났다고 해석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 나 게다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이랑 같이 사진 네. 찍은 거 옛날에 많이 예.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서 찍은 게 아니라 앉아있을 때 잽싸게 빈자리 가가지고 앉아서 찍고 가고 뭐 이랬다고 하지만 그 사진은 조작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예, 그 사진은 어떻게 조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멀쩡히 사진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사진에 입각해서 팩트에 기반해서 말을 했는데 왜 허경영은 유죄고 이재명은 왜 무죄냐. 재심 청구해야겠네. 예, 재심 청구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대법원에서 왜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져갔잖아요. 지금 고등법원 저는 이제 그 법원 내부에서 이러저러하다라는 썰들을 많이 안 믿는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자료를 빨리 넘겨줬어요. 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 자료를 바로 다음날 다 넘겨줬고 뜨거도 그렇고 그 재판사 3명 중에 2명이 무죄를 밀어붙여가지고 한 명이 이제 그런 설이 있죠. 예, 그런 설이 있죠. 왜냐하면 헌재는 각각의 표지만 여기는 합의해서 투표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한 명이 자료를 그냥 대법원에 얼른 후딱 보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고 이재명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항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관계로 이 판사 한 명이 자료를 대법원에 바로 넘겨버렸고 대법원에서 즉시 그러니까 자판을 하면 뭐 그게 제일 깔끔하겠지만 한국 법원의 특성상 그걸 또 뭐 파기 자판을 양형을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무죄라고 나온 거를 양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뭐 1년이든 벌금 뭐 50이든 100만 원이든 그러면은 그거는 대법원에서 직접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파기 환송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대선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하는 의지라도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의지라도 빨리 보여줘야 된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헌재 재판관들 교착 상태가 더 심화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치 재판을 하더라도 좀 정치적으로 말이 되는 정치 재판을 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이 되는 정치 재판을 해야 법조인들로서는 이해하고 용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이재명 2심의 논리는 이거는 법을 파괴하면서 무죄를 만들어주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럼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라도 못 만약에 진짜 5대3이 맞다면 그 3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인커리지드. 예, 그렇죠. 아니 야 니네가 이딴 식으로 하는데 헌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좀 약간 죄송한 말이지만 헌법재판관들에게는 대법원과 이제 법원 행정처 등등에 대한 약간의 그 컴플렉스 의식 같은 게 또 있잖아요. 워낙 초엘리트죠. 예. 그분들이 법관으로서 초엘리트죠. 행정처 대법관이.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반감이 확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야 이럴 거면은 우리도 그냥 끝까지 개겨버리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법리를 무시하면서 결론을 위한 재판을 한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는데 이러면은 만약에 5대3 설이 사실이라면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그 3명의 헌재 재판관들로서는 그냥 끝까지 버티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마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노정태 의원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아까 전 허경영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최고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남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죠. 남의 행동을 해석한 것이고 주관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심 청구해야 된 데까지 아주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후에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졌습니다. 진보층의 결집세가 더욱 뚜렷해지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권의 차기 주자들 힘이 빠진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치대학 3교시죠. 든든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소장과 함께 이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의 여론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든든한 남자 배종찬입니다. 아, 예. 네, 속은 든든하지가 않네요. 왜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네. 지금 약간 꾸르륵 소리 났어요. 그렇죠. 제가 아침 2끼, 점심 2끼, 저녁 3끼 이렇게 먹어요. 밤에 1끼, 6끼. 네. 아, 정말 하나도 안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안물안구? 네. 네. 알았습니다. 아니, 혹시 식사를 안 하신 게 약간 뭔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 이후에 여론 변화 때문에 식사가 밥이 안 아닙니다. 저는 정반대죠. 저는 오히려 폭식을 합니다. 저는 단식은 없고요. 폭식. 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리고 뭔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된다. 네. 보통 사람들은 단식을 하고 네. 삭발을 하죠. 네. 저는 폭식과 장발로 머리를 더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그렇죠. 결단의 연속인 것 같은데요. 네. 2심 판결 이후에 민주당 지지세가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는 49.5%. 지금까지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종의 악현상이죠. 무죄 선고가 내려진 그 순간 보수층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저앉게 되는 현상이 이른바 자불안석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건 또 아니에요. 그래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30몇 %였었죠. 아니에요. 그거는 한국 갤럽의 조사고 이 조사는 49.5가 나오는 건 자동응답 조사예요. 자동응답. 네. 예, 자동응답에 그러니까, 대한 신뢰도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보실 수는 없습니다만 임 앵커가 보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조금 올라간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갤럽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갤럽하고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럴 거라고 예상을 했죠. 저도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기사 회생을 할 것이다. 그건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중요한 거죠. 그 전까지는 마치 이제 날개를 단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른바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기사회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조기 대선 있겠지. 조기 대선 있으면 탄력 받겠지.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겠지 그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주심이 정형식 재판관이 또 이제 발표하는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이 있어요. 네. 이거 뭐 임 변호사도 아시니 그러면 피고 윤석열 대통령 인용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탄력을 붙는 그 현상이 지속될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기각 직무복귀 이러면 그냥 없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죄도 다시 어게인. 그리고 남아있는 재판이 몇 개입니까? 5개 재판. 더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정교사 2심도 남아있죠. 쌍방울도 남아있죠.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그나마 빨리 진행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해버리면 일단은 무슨 임기 단축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대선은 그렇게 되면 2027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어쩔 도리가 없는 어떤 변수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기대면 안 될 일인 거고 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그동안 많이 기대왔는데 이게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와버려. 거기 뭐 수긍하든 아니든 간에 전부 무죄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계속 기대는 것이 이제 끈떨어진 동아줄이다. 여기 기대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잘못된 전략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는 저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이야기하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재명 대표를 이만큼이나 부상시켜준 또 사람들은 누구냐.
국민의힘이다. 계속 이재명 하니까 다 이재명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심판결문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주어로 해서 뭘 얘기를 하던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되게 됐어요.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제는 심지어는 제가 이민선 모른다 그래도 문제 안 돼.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야. 왜 순간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이민선 변호사가 나를 지지하는 눈빛이었다 그래도 돼. 왜? 사진만 대문짝만 씌우면 돼요. 그러면 그건 그냥 넘어가. 인식의 문제니까. 인식의 문제. 클로즈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진 사이즈 그대로 내면 문제돼. 근데 대빵만하게 호빵만하게 해서 사진 내면 근데 이민선 변호사 사진을 또 호빵만하게 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고 수박만 합니다. 심판되잖아. 근데 이건 뭐냐면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납득이 안 가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명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심 재판부의 판사들의 사고 구조와 2심 재판부의 판사들의 사고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은 법학 교육을 받고 똑같은 사법고시나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판결을 내는데 완전 달라.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법은 상식의 영역. 완전 달라요. 이렇게 상식이 다를 수가 서로 있구나. 완전 달라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도 이제 정답이 없는 거야.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대학 입시도 볼 필요가 없어. 아니 그게 정답이라는 명제가 어떻게 성립해요? 아니, 무엇이 옳은가? 아니 50년 뒤에 오답이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그 시가 왜 그 해석이 정답이야. 말이 안 돼. 새로운 철학적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줬어요. 내 의견 표명인데 의견 표명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세상이 대혼돈이 됐어. 그럼에도 이제는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 되고 아내가 남편 되는 거야. 그것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예요. 아니 그래서 이제는 예.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3심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어떤 게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데이터를 분석하자면 기사회생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고 대신 이제 고수청이나 국민의힘 지지청은 맥이 풀린 거죠. 다. 너무 이건 네 글자로 망연자실. 그러니까 지지층 그동안 힘들게 결집했던 지지층들이 힘이 빠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맞는데 문제는 조금 유의미하게 중도층에서 민주당 쪽으로 자신의 이념 성향을 중도층이라 답한 응답자의 52.1%가 민주당. 26.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네요. 그렇죠. 중도층은 이제 많이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그동안 묶어왔던 것이 또 이재명 대표 여러 혐의 중에서 지나치게 하나에만 꽂혀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일종의 의식의 집중화 현상, 의식의 획일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어떤 거 하나만 꽂혀 있어버리면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이 무죄되니까 모든 것에 대한 무죄가 되어버린 것이요. 대장동, 쌍방울, 백현동, 성남FC 다 무죄가 되는 듯한 인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중도에서는 더 강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울어지는 건데 여기서 아까 우리 임 앵커가 이야기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사실은 국민의힘이 키워왔어야 되고 지금도 보세요. 아니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만든 지지세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지층들이 전환길 현상이 됐든 무슨 현상이 됐든 간에 결집을 하고 이재명 포비아로 결집을 한 거지 국민의힘이 견인을 해서 견인차가 된 건 없는 거잖아요. 아픈 지적이신데 오죽하면 국민의힘의 유일한 빛과 희망이 이재명 대표라고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우리 임방송 맞죠? 임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했지만은 국민의힘이 뿜뿜뿜해야 되거든요. 발광차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의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실력 정당이 돼야 된다.
이념장장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사람은 욕을 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용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인정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거잖아요. 저 모르겠어요. 이제 주관도 객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다 해체가 되고 해체시더라. 대혼돈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피카소 그림을 보는 듯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말씀밖에 없어요. 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기도하는데 기도합시다. 뭘 기도의 저기는 제목 전국 안정. 네. 전국 안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이제 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서 활력을 딱 이제 완전히 이렇게 로켓 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쪽에서는 야 저기에 맞서려면 결국은 강대강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사실 강대강 구도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왜? 이재명 대표도 첫 번째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중도 보수를 표방을 했지만 무죄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것도 이제 그래서 상황 변화가 예상이 돼요. 왜? 오히려 좀 유연할 것이다. 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주도권을 쥐게 된 거잖아요. 무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줄 탄핵 없을 것이다. 또 더 좀 중도 공간 확보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여유가 있으니. 그렇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더 민초인가요? 더 민초? 더 민초. 네네. 그러니까 민주 뭐 초선. 그렇죠. 이제 민주당 초선 모임이니까 민초죠. 예. 이들이 보면 이제 통으로 탄핵시키겠다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통으로 존재한 게 몇 개, 통팥. 그 다음에 통합. 통 아저씨. 그건 하지 말고. 그런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통탄핵을 시키겠다는 거죠.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분명히 여론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출발점이 누구냐면 김어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국민의힘 고발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2021년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 보시면 그때도 생태탕, 페라가모, 백구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뭐냐면 바로 김어준 방송이에요. 털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뭔가가 방아쇠 효과로 트리거 이펙트 여론을 끌어가줘야 되거든요. 일종의.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어준 방송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쪽이 당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먼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중진이 따라가요.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죠. 이게 뭐냐.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선택지를 중도에 두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럼 뭐다. 이건 중도마저도 흡수를 해서 완전히 한쪽의 극단을 끝장을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정당은 해산할 수 있고 그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법안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뭐냐면 이전에는 중도 외연이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뭐냐면 일종의 보수 끝장 전략이에요. 보수 끝장 전략. 그렇죠. 지금 이제 조그만 보수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만 하더라도 뭐 다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어요. 한때 뭐 조금만 더 반일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다 토착 외고로 매도했듯이 극우 세력 밀고 있는데 다시 그 현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할 거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의 기각 판정이라는 것은 선택지 위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40여 헌법재판관을 투입하려는 이유는 지금을 5대3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나. 그러면 마 후보자가 들어가면 6대3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고화되는 거죠. 그것이 확실화되는 거죠. 좋은 전략일까요? 그럼 4월 18일이 지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공원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가 가져왔어요.
그 무죄 선고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는 개강하고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 온갖 또 뭐 소설들이 또 난무합니다. 뭐 재판관에 대해서도 2심 재판관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고 중요한 정말 정치권을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10년간 또는 그 이상 뒤흔들 변곡점은 역시 대통령의 선거일 거예요. 제가 썼던 오늘 칼럼이 뭐냐. 문영배 대행이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선고하는 게 맞아요. 지금 8명의 재판관들의 의견 그대로. 그게 맞잖아요. 5대3이더라도. 5대3이더라도. 그것이 6대2더라도. 저는 선고를 내리는 게 맞아요. 6대2면 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더 큰 혼란으로 빠집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지금 결과인 것이에요. 의견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걸 누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예. 이렇게도 해석하기 가능해요. 아니, 마은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게 위헌이라고 너희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 내리지 않았느냐.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와 구인 체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비판도 가능하거든요. 글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일단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첫 번째, 선고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더 큰 혼란이죠. 두 번째는 임 변호사도 사법고시를 통해서 법조인이 됐지만 법은 법의 양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법 절차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임명을 해야 된다. 정확히 이제 언제 임명을 하느냐는 시점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답정너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법의 양심에 따라서 인용과 기각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해야.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뭐 바쁜 계획이었는데 인정하더라고요.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끼워 넣으면 이게 합당할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성향이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성향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서 자 그래서 5대3이니까 이 사람 넣어서 6대3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죠. 어떤 의견이세요? 1교시였던 설주원 변호사는 임명하되 지금 이 선고에 넣는 것은 아니다. 이미 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심리가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선고 이후에 임명하라. 쪽이고 2교시를 담당했던 노 의원 같은 경우는 임명해라. 그리고 변론 제기하고 4월 18일 되면은 2명 나간 후 2명 새로 다시 대통령 한 권한 대행에 임명하면 된다. 저는요. 임명 유보가 맞다. 임명 유보가 맞다. 임명 유보를 통해서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면 되겠죠. 오케이, 답적 그게 맞겠죠.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러면 저는 그건 모르는 거니까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인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권한대행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는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임명 유보가 맞는 것이고 선고가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선택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냐 아니면 이것이 기각이 아니라 인용의 경우에는 권한대행이냐 그 역할이 달려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날개를 달고 이제 지금 한껏 표정이 밝아진 와중에 보실 때 그러면 여권의 잠룡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한 입장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분석해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았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위축되지만 더 결연하게 이제는 강대강 대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목소리가 두 번째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힘들죠. 힘들죠. 예. 그러면은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윤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박정훈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송파갑의 박정훈이에요.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네. 탄핵은 반대다는 이야기로 입장을 지금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본인은 계엄 해제에는 찬성했으나 탄핵 반대다. 예. 지금 그리고 좀 국민의힘 내에 중도 성향에 섰던 사람들도 이재명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이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인용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탄핵 반대. 여기에다가 권성동 원내대표마저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기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을 하자면 대통령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유리해진 국면이 돼버렸어요. 왜? 이재명 대표 무죄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였다면 또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더 유리해졌다. 김문수가 제일 유리해졌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불리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책을 내고 난 그 시점은 반짝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지금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이 되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쪽은 상당히 좀 절치부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상황 자체가. 그러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아련한 짠한 마음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는 우리가 별도로 하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사람들도 안 하니까. 보수층 사람들. 그렇죠.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강력한 이른바 보수 쪽에서의 상황을 보수 쪽에서의 인식입니다. 보수 쪽에서 인식을 보자면 강력한 빌런이잖아요. 보수 쪽에서 보자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막강하게 맞서야 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 쪽으로 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재명 대표 산불 현장 갔다가 뭐 욕설을 했네, 숨소리였네,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민생 우선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현장이 TK 현장이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제 시각이 나왔을 거예요. 아, 이제 대통령 다 됐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 때문에 반발한 반응들이 나왔겠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아예 차라리 겸손하게 조용히 그냥 경호는 필요했을 때가 좀 지근거려서 경호하되 본인이 좀 조용히 가서 좀 이렇게 공개적인 것보다는 돕고 좀 힘든 분들을 좀 위로하고 이렇게 왔더라면 더 효과가 있었겠죠. 물론 그게 뭐 안 되죠. 경호원 동원. 아니 경호는 해야 되겠지만은 보이셨는데. 경호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의식적인 행보 아니냐.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 더군다나 지금 TK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이제 쫙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유력 대선 후보 마냥 이제 다음 정권은 나의 것인 양 이렇게 오는 것에 대한 좀 이렇게 이 반발 심리가 드러났다. 그 발언도 좀 화제가 됐어요. 나라에 돈 많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돈 있는 거예요. 나라에 돈 많아요. 했는데 그 재난 예비비 다 깎은 사람이 누군데? 그렇죠. 바로 그런 부분들은 네. 좀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물론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예.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무죄가 나와서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우리 정치 교과서에 따르자면 좀 더 유연해질 것이다. 왜? 중도층에 대한 이 정치적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본인은 직접 내세가지는 아니지만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더 극단화돼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통탄핵 시킨다면서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취해야 될 그때 이렇게 좀 더 이럴 때는 좀 유연하게 가야 될 때 유연하게 못 가면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그때 했어야 될 때 하지 않으면 어느 상황에 그게 부러져요. 인변도 알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서도 내가 할 때는 좀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막 고집을 피우면서 달려들잖아요. 부러져요. 막 엄마랑 싸우잖아요. 부러져요.
엄마한테 잘하세요. 사법 리스크들이 줄줄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지금 이 공직선거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는 이재명 대표가 엮여 있는 사법 리스크 중에서 제일 좀 약한 지역설. 그렇죠. 따지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또 하나 첫 번째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여론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 부분은 무죄 시점을 포함한 조사입니다. 25, 26, 27일까지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26, 27. 이 조사를 보면 상당히 좀 관망하는 비중도 오히려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또 급격히 치솟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 무죄다. 중도층도 들어온다. 그리고 호남 민심도 좀 달랠 수 있다. 호남 민심이 비그덕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 찰나에 무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조기 대선으로 간다라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여론이 또 뒤섞여 있는 보수층 국민의힘의 이 지지층들이 또 대선으로 가서 이재명 대 반이재명의 구도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재판 리스크도 3심이 남아있죠. 이게 5월 20일 선고를 내릴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또 위정교사 2심은 4월 달에 있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의 재판부의 판결되는 성격을 보면 1심, 2심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그걸 생각 안 할 수도 없어요. 가령 지금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위정교사에 나오면 대선 못 나가요. 맞죠? 제가 왜 이렇게 잘하나? 제가 변호사였나? 그 다음에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도 있죠.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을 여러분들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 참 좋아하는 사람이 물론 한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에 대해서 내정 개입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대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한국이 이제는 곧 뭐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겠군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And Korea, new leadership, and welcome.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이런 방구도 없어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런데 중국에 대한 때리기는 계속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지금 러시아도 러시아의 그 석유 에너지에 대해서 25% 관세, 푸틴 날 안 따라와? 이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김정은 뭐 이러지만, 북한에 송금이 됐다? 어때? 그러니까 이거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FBI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한 시선이, 평가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히려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는 게 아직 무슨 1심 결과도 안 나왔지만 적지 않은 미국이 우리를 또는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나토 지금 회의에도 외무장관이 지금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는 결코 가볍게 볼 수가 없다.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이 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될 것이다. 대북송금이에요. 왜냐하면 조성태라는 사람도 있죠. 조성태 맞나요? 김성태. 네, 상태가 좀. 그 다음에 또 이화영. 그렇지 않아. 이화영은 지금 거의 사실 실형이잖아요. 2심까지. 그것도 상당한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저지른 일인데 그 사람이 혼자서 했다? 모르죠. 또 이것도 사법부는.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법부는 그러겠죠. 인생 각자 도생이에요. 어떻게 서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습니다만 매우 변동성이 크고,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는 착착착 공식대로 다음 수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는 예측을 해왔다면 이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3부 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우리 것이 작가님 이제 짜증을 내요. 정말 각자의 상식이 다 달라져 갖고 예측이 불가능해 버린 사회가 됐는데요. 그래도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창 소장님의 배임 교수 무슨 시간이었습니다. 배임을 했나요? 횡령을 했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